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학생의 날 행사도 잘 치르셨고요. 자, 저희는 지난 시간에 안내한 대로 이제부터 한 작품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소설 4작품을 정리해 볼 예정이고요. 간단한 정리 후에 문제풀이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는 시를 한번 흐름에 맞게 정리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 수행평가가 11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위해서 12월에 들어서면 앞에서 배웠던 작품도 한 번 더 제가 파일로 이렇게 정리해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전거 도둑 김소진 작품을 읽고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발표를 굉장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 파악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내용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작품은 일단 길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가장 특이한 게 바로 액자소설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조를 액자식 구성, 액자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작품 속에서는 여러 가지 층의 이야기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자전거 도둑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던 주인공 승호의 과거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승호가 인연을 맺게 된 자전거 도둑인 서미애의 이야기 또한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자, 이 승호의 이야기와 미애의 이야기가 사실 겹치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접점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만나게 해준 이야기가 바로 영화 자전거 도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영화 자전거 도둑의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계속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작품은 먼저 과거 해상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회고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사실적이라는 건 김소진 작가 자체가 작품 속에서 꾸준히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일단 과거와 현재가 조금 다른데요. 자, 과거는 주로 나와 서미애의 유년 시절 고향의 모습입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자로서 갑질을 하고 있는 혹부리 영감이 있는 그 동네가 나타나고요. 서미의 경우에는 간질병을 일으키면서 집에 감금되어서 자라했던 오빠가 있던 그 고향집을 말하는 거죠. 자, 현재는 1990년대로 나타나고요. 자, 서울 주변의 신도시, 특히 서울 주변에 있는 일산 신도시가 배경입니다. 여길 왜 이렇게 잘하냐면요. 선생님이 이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능곡역, 백마역, 그리고 문촌, 7단지 이런 곳을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곳이 배경이에요. 실제로 김소진 씨가 일산 쪽에서 산 적이 있다고 하죠. 자, 시점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요. 자, 주인공인 승호가 자기의 이야기를 쭉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주제는 저번에 발표조가 매우 잘 정리를 해주었었는데요.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인한 상처 정도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유년 시절에 상처를 입었던 두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 이 두 사람의 상처가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년 시절의 기억에 의한 상처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작가 소개를 보면요. 자, 김소진 씨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시고요. 자,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잘 살려 썼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들이 많고요. 특히 전에도 말했지만 자, 이 작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여기서도 승호의 아버지, 자, 이분은 함경도 출신의 중풍을 앓은 적이 있는 굉장히 소심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승호가 얼마나 고통받았나가 이 작품의 주 포인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작품에서 또 중요한 건 이 작품의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아까 여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이에요. 그렇죠? 자, 이야기 속에 영화 속 이야기, 서미애와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특히 작품 속의 영화인 자전거 도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자, 처음에 자전거 도둑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자전거 도둑인 서미애가 나타나고, 그 서미애로 인해서 자전거 도둑이란 영화를 한 번 더 보게 되면서 나의 과거와 서미애의 과거가 연결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상처나 과거를 정리하거나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야기가 끝맺게 됩니다. 자, 여기서 되게 특이한 점은, 자, 영화 자전거 도둑 속의 등장인물들과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화살표가 사라졌는데요. 제가 화살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럼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화 자전거 도둑의 주인공은 안토니오 리치라는 사람이었고요. 자, 이 안토니오는 자신이 굉장히 가장의 어떤 무게를 지고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렵게 결단을 하나 해요. 자, 근데 그 벽보를 붙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집안에 정말 돈이 되는 물건들은 다 팔아서 자전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 이 나라에서도 자전거는 쉽게 도둑 맞을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안토니오는 자전거를 도둑 맞게 되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 경찰에게 말을 했지만 경찰이 들은 척도 안 했기 때문이죠. 자, 자전거를 찾으러 갔다가 자전거 도둑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둑은 알고 봤더니 무척 가난한 청년이었고요. 게다가 간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 자전거를 내 것이라고 우겨보려고 했지만 사실 자전거에 어디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 도둑이 너무나 안쓰러웠기 때문에 이 안토니오는 자신의 자전거를 포기하고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과정에서, 자, 경기장 쪽에 쭉 늘어서 있던 자전거 한 대를 훔치게 되고요. 자, 그 자전거를 훔치게 됨으로써 도둑에게 도둑으로 몰리게 되고 그 주인에게서 굉장한 모욕을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경찰에게도 굉장히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아들 브루노가 그만, 네, 홧김에 아버지 곁을 떠나버리게 되고요. 자, 나중에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막 동네를 헤매던 안토니오는 아들을 발견하게 되고 석양을 등지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 자전거 도둑과 이 작품 속에서는 누가 유사한 인물로 등장하냐면 서미의 오빠가 유사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루노는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자, 승호의 그 어린 시절의 나와 관련이 있죠. 자, 또한 서미에는 브루노와도 자기 입장을 좀 같이 하는데요. 자, 서미에는 지금 안토니오 입장도 되고요. 그 다음에 브루노 입장도 다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불쌍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는 안토니오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인물에 대한 분노라든지 약간의 그 증오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 인물의 비굴함이라든지 그 인물의 어떤 안타까움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의 그 아들의 입장인 브루노 입장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 도표로만 봐도, 자, 주인공 승호보다는 서미애가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네,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서미애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자전거를 훔쳐 타고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영화 속 청년이 바로 서미애의 오빠를 굉장히, 네, 떠올리게 하는 인물로 등장을 했었죠. 자, 서미애는 자전거 도둑이란 영화를 이미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작품 속에서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자, 영화 속의 청년을 보면서 서미애는 자전거 도둑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강화해 왔겠죠. 승호가 계속 그 자전거 도둑이란 영화를 돌려본 것처럼요. 자, 그러면서 스스로 자전거 도둑이 됨으로써 오빠랑 자신을 동일한 인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훔쳐 타는 행위를 통해서, 즉 자전거 도둑이 되는 것을 통해서 오빠를 떠올리고 오빠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오빠의 죽음에 나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서
내가 지금 현재 오빠이므로 오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방어 기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5번째 가볼게요. 영화 자전거 도둑의 줄거리인데요. 요거는 다 말했던 거니까 한 번만 더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영화가 바로 네오리얼즘 영화라고 했었는데요. 리얼리즘 영화, 네오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결국 리얼리즘 영화의 한 부류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영화의 역할이 뭐냐라는 건데요. 이 영화는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의 유년의 상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과거로 회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품 속에서 자전거 도둑이란 영화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가 매끄럽게 연결될 수도 없을 뿐더러 주인공 승호와 서미애가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는 것도 찾을 수가 없겠죠. 자, 이제 그럼 나와 서미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죠. 이것도 친구들이 발표할 때 다 얘기를 해주었었는데요. 자, 나랑 서미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람은 다 일단 간접살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것을 일단 둘 다 장착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분명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승화 같은 경우는 나는 절대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머리카락이 막 빠지고 있는, 즉 탈모 증상을 겪고 있는 30대 중반 정도의 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자, 서미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신을 도둑이 되게 만들므로써 약간 위험한 사각지대에 있는 중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전거를 훔쳐 타고 자전거의 주인을 만나서 쉽게 하룻밤을 보낸다거나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을 계속 죄책감의 상태 또는 범죄자의 상태에 있게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쵸? 자, 일단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했을 때 누가 과연 더 잘못이 크냐라고 말했을 때 서미의 잘못이 조금 더 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둘 다 간접살이긴 하지만 서미의 경우 이게 간접살인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직접적인 살인의 이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서미애가 조금 더 잘못이 큰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두 사람이 그러다 보니 죄책감의 어떤 정도가 서미의 경우가 조금 더 클 수 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서미애가 역시 아직도 유년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나는 먼저 그 기억을 꺼내서, 즉 유년의 상처에 관련된 기억을 꺼내서 말할 만큼 유년의 상처를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서미애는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여전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계속 가볼게요. 자, 요 문제도 마지막에 질문, 핵심 질문으로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자, 미애는 왜 도대체 다시 자전거를 훔쳐 타고 있을까? 였습니다. 여기 앞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자, 왜 자전거를 훔쳐 타게 되었을까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요 6번 문제는 왜 끊임없이 그렇다면 새로운 자전거를 훔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보시면 저희가 자, 미애가 오빠를 자신이 죽였다는 죄책감에 쌓여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쵸? 자,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 죄책감은 사실 쉽게 사라질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자전거 도둑이 되게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었는데요. 자, 그럼 지금 자전거 도둑이 된다는 건 서미애가 곧 자신이 오빠가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자신이 자전거 도둑이 됨으로써 오빠가 되도록 한 데에는 영화 자전거 도둑이 큰 역할을 했었겠죠. 그렇죠? 즉 서미애는 그냥 오빠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 도둑인 그 오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그녀가 반드시 자전거 도둑이 되어야만 자, 이런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자전거 주인인 나가 알아버렸어요. 그럼 나는 자전거를 그 정식으로 빌려 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자전거 도둑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 서미애가 봤던 오빠로 느껴지던 그 남자는 자전거 도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미애는 당연히 자전거 도둑이 더 이상 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전거를 훔쳐 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다시 자전거 도둑이 된 그녀를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선미애는 이런 이유로 자전거를 계속 훔쳐 타고 있는 여자이구나 라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였죠. 이제 그럼 함께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제시된 부분은 자, 나의 과거 회상 시절 부분인데요. 자, 내가 혹부리 영감의 가게에 가서 자, 물건을 몰래 빼돌리다가 그만 들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상처가 되었던 부분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이 글에 나타난 인물 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물었네요. 자, 인물 간의 갈등은 지금 혹부리 영감과 아버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자, 아버지는 지금 혹부리 영감에게 자신이 소주 2병을 더 훔친 것에 대해서 들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아버지는 눈빛과 어떤 무언의 그런 동작으로 아들인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눈치를 채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절한 연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자, 두 인물 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즉 혹부리 영감과 아버지의 인물 간의 갈등의 원인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혹부리 영감은 지금 가진 자, 부자, 갑자로서의 어떤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버지는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출신지는 둘 다 같은 고향이었고요. 자, 신분의 제약, 이때는 신분 제도는 아니니까 신분 제도는 없겠죠. 거래상의 이권도 여기서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자녀 교육의 방법도 두 사람이 각각 이걸로 싸운 건 아니었죠.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나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이 아버지 모습을 잘 보세요. 자, 굉장히 비굴하게 혹부리 영감에게 자신의 수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혼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때 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일단 굉장히 아버지가 측은했겠죠. 아버지도 참 안 됐다. 그리고 정말 초라하구나. 아, 그리고 불쌍하다. 그런 마음 먹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고 있는 내가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진 자 앞에서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때리고 있는 아버지 역시 비참하다라고 느꼈겠죠. 자, 그런데 자, 일단 난폭하다라는 건 이때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는 가장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평소에도 이렇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는 분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또한 때리고 싶지 않고 때려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다 보니 아버지도 눈물을 사실 그렁그렁 담으신 채 아들을 때리게 되신 거죠. 자, 3번 가보겠습니다. 기억에 어울리는 속담으로 알맞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기억을 찾아가 볼까요? 자, 기억은 그 덜 온 2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라는 말인데요. 자,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자, 물건 하나를 팔아서 남는 이익이 적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멍가게를 하면서 돈을 절대 충족되게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정말 겨우 풀칠할 만큼을 벌었는데 그때 물건의 모든 이윤을 합쳐도 안 될 만큼의 손해를 보았으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상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자, 요 속담으로 알맞은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 밑 빠진 쪽에 물 붓기, 신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살펴볼게요. 땅 짚고 헤엄치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확실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밑빠진 쪽에 불 붙기는 말 그대로 자, 밑에 구멍이 났어요. 거기 아무리 물을 부었자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은 공들였던 어떤 일이 모두 허사가 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말이고요.
가는 방망이에 오는 홍두깨는 자, 내가 한 것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라는 말은 어떤 일이든 실제로 한번 겪어봐야만 자세히 알게 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기억에 어울리는 속담으로는 자, 정말 말 그대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2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해보아 봤자 어차피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2번이 좋겠고요. 자, 4번 니은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인물의 성격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또 니은을 한번 찾아서 올라가 볼까요? 자, 니은을 가보면 자, 니은은 바로 혹부리 영감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소설에서 인물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 적혀 있는 혹부리 영감의 외모 묘사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문제. 자, 인물의 성격과 이 외모가 유사성이 있다고 봤을 때 어떨지 보면 일단 굉장히 딱 봐도 욕심꾸러기에 굉장히 성격이 인색한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되죠. 그럼 그대로 한번 표시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인색하다. 돈에 굉장히 인색하고요. 탐욕스럽고요. 탐욕스러운 게 당연히 계산을 많이 하려는 사람이겠죠. 인정도 없어 보이고요. 자, 경망스럽다는 저희가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행동이나 말이 굉장히 가볍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저희가 경망스럽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사람을 묘사할 때는 굉장히 비쩍 마르고 약간 뾰족하게 생긴 사람으로 많이 그려내죠. 즉 굉장히 재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옮기면서 가볍게 돌아다녀야 하니까 뚱뚱하고 살집이 있고 그런 사람보다는 약간 날씬하고 길쭉한 사람으로 많이 그려내게 되죠. 그리고 외모도 입이 좀 더 얇아 보이고 발달한 사람으로 많이 그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 2번 경망스럽다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5번 가볼게요. 디귿에 담겨있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요. 자, 디귿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결국 울게 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버지는 과연 왜 이 물건들을 보면서 우셨을까요? 자, 1번 반성, 2번 동정, 3번 분노, 4번 통한, 5번 항의인데요. 아버지가 왜 물건에서 소주 2병이 없는 걸 알고 그날 우셨을까를 생각했을 때 반성은 절대 아니겠죠. 그렇죠? 자, 내가 계산을 잘 못하고 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어른이 자기를 반성하면서 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동정도 아니고요. 분노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항의도 아니겠죠. 자, 눈물을 흘린다, 다 큰 어른이 눈물을 흘린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또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요때는 저희가 통한이라는 단어로 자, 통한이란 어떤 단어냐면 몹시 분하거나 억울해서 한스러울 때, 그럴 때 저희가 통한 또는 원통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자, 이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한스러웠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몸도 아프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와서 저기 남한에서 자리 잡고 살기 너무 어려운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통한이란 단어가 가장 좋겠습니다. 자, 리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도 찾아볼게요. 자, 리을은 머릿속에서 뭔가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라는 건데요. 자,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이 주인공 나가 화가 나거나 분노가 오르기보다는 자, 뭔가 머릿속에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이 과연 뭐냐인데요. 자, 요때 저희는 사실 사람이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다거나 또는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오히려 담담해지거나 머릿속에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가난한 현실에 대해서 자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자, 분노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기도 쉽지 않죠. 자, 심리적으로 정화가 되어서 즉 굉장히 뭔가 막혀있던 그런 감정들이 맑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졌나? 그것도 아니겠죠.
자, 육체적인 무감각 때문에 머리가 맑아졌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건 2번이겠죠. 그쵸? 너무나 정신적 충격이 크다 보니 이 친구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오히려 머릿속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굉장히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뭔가 맑아졌다 또는 내가 이 감정이 뭐지라고 되게 몰랐었는데 그 감정을 직시하고 나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자, 위기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위기를 모면하는 재치로 보아 나는 나이에 비해 조숙한 인물인 것 같아. 맞아요. 승호는 아버지의 그 연극을 금방 눈치챌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아이였네요. 자, 관찰자인 나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주시할 뿐 전혀 개입은 하지 않고 있어. 자, 지금 전혀라는 말이 들어있는데요. 전혀 개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인공인 나도 이 작품 속에서 지금 현장에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이 헛부리 영감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잖아요.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고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도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작품 속에서 지금 같이 겪고 있고 을의 입장으로 지금 갑을 바라보는 중이니까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부당하게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있고 내가 그것을 당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주시할 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말에는 약간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헛부리네 영감네 가게에서 발생한 사건은 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거야. 그쵸? 아버지가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면서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한 행동은 굉장히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자, 혹부리 영감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듯해 라는 건데요. 여기서 약간 조금 선생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 거침없이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어디 있냐면 얘가 이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찾아가서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계산이 잘못되었으니 소주 2병을 달라라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거침없이 말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약간 더듬더듬 하면서 말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 동네에서 무시무시하기로 소문난 그 영감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얘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구나라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어쩌면 헛부리 영감은 아버지가 도둑질을 한 것을 알고서 나에게 이렇게 뺨을 때리도록 한 것일지도 몰라 라는 건데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헛부리 영감이 모를 리가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아버지가 했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아버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 위해서 아들인 나의 뺨을 때리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갑질을 한 헛부리 영감은 자, 약자인 을인 아버지를 더 잔인하게 괴롭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을 물었는데요. 자, 나는 헛부리 영감에게 자신의 잘못을 빌며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쵸? 자, 나는 반성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모습과 헛부리 영감을 지켜보면서 와, 복수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복수를 나중에 실행하게 되죠. 자, 2번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죠. 맞아요. 이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뒤의 생활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주인공은 아버지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되지 않겠어 라고 선언하게 되었죠. 자, 아버지의 나약한 모습이 아들로 하여금 부성을 부정하게 했다. 즉 아버지란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도록 만들었죠. 자,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을 때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원한 게 아니었다는 게 계속 등장하죠. 자, 아무 잘못도 없는 나는 아버지로부터 뺨을 맞게 되면서 세상의 냉혹함을 깨닫게 됩니다. 즉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그 안에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몇 번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1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9번 이 글에 나타난 아버지의 성격. 자, 아버지가 인정도 없고 쌀쌀맞고 냉소적이고 꼼꼼하고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겁이 많고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등장하고요.
그래서 눈물도 보이는 그런 여린 사람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서미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이 장면은 자, 서미의 과거가 등장을 합니다. 서미애가 왜 가출을 했고, 자, 자전거 도둑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주는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 승호와 나의 어떤 반응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결말 부분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을 읽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미의 고백을 들은 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자, 나는 미의 고백을 듣고 나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자, 그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주인공인 나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무진장 노력을 했고, 하지만 그게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살인자라는 죄책감 또는 가해자로서의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서미애는 자기보다 조금 더 더한 간접살인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어떤 상처를 고스란히 껴안을 자신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을지도 짐작하기 때문이겠죠. 자, 미애가 가출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이 오빠를 주겠다는 죄의식 때문이다. 맞죠? 자, 미애가 나를 모르는 척한 것은 내가 먼저 미애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자, 나와 그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미애가 나를 모른 척한 것일까요? 아니요. 자, 미애는 아마 나와 그날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 하더라도 다음날부터 모른 척 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 미애는 자전거 도둑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이고, 자전거 도둑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모른 채 훔쳐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미 나와 관계를 맺게 되고 나와 친해지게 되면 더 이상 자전거 도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애는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짐작해보건대 미애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남자들 또는 여러 관계들을 맺으면서 그냥 짧게 끝내는 만남을 많이 가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나에게 했던 행동들을 봐도 미애가 이런 행동들이 한두 번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미애가 자전거를 타서 훔치는 이유는 스스로 오빠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죠. 미애가 새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자전거를 훔쳐탄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아, 미애는 자전거 도둑이라는 인물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구나,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지금 저희 집에 공사가 있어서 소리가 좀 나죠. 공사를 안 하는 시간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조금 가만히 주세요. 자, 이제 그럼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미애의 이야기를 들은 나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 라고 했네요. 그쵸? 자, 미애의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본인의 고백이 진실인 것처럼 그 상황에서 미애가 한 말도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둘러서 도망을 쳤던 거죠. 그쵸? 자,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2번, 미애가 자전거를 훔치는 이유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알게 되었나요? 아니었죠. 그쵸? 마지막에 미애가 다른 자전거를 훔치는 걸 보고서 알게 되었죠. 자, 미애에 대한 이성적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나요? 그 이야기 때문에 이성적 관심이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반응이니까요. 그쵸? 그 다음 4번,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요게 사실 가장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미애가 자기가 오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보인 반응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반응하는 거죠.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도 아닙니다. 매우 흥미롭게 들었죠. 왜냐하면 자신도 비슷한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12번 이 작품에서 나와 서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둘 다 간접살인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둘 다 혹부리 영감과 오빠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 나는 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상처, 서미는 오빠의 죽음에 대한 상처를 지니고 있었고요. 나의 상처는 끊임없는 죄책감을 유발하지만 서미의 상처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다. 아, 그렇지 않죠. 요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나의 상처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지만 서미의 상처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죄책감을 유발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 저희가 얘기했었죠. 강자인 혹부리 영감, 약자인 오빠가 각각 죽음에 이르렀다는 게 다른 점이었고요. 13번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회상 장면이 삽입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맞아요. 그 다음 2번 인물 간의 갈등을 행동 묘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나요? 행동 묘사, 즉 어느 자세한 어떤 그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쭉 서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죠. 작품 밖의 서술자 아니고요.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쓰고 있나요? 아니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객관적으로 서술되긴 쉽지 않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하면서 나와 서미에는 감정적 동일성을 가지게 된다. 두 사람의 감정이 동일성을 가지게 되었나요? 그렇다고 보기는 또 어렵겠죠? 답은 역시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